안녕하세요. 데뷔스 커팅 포인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애니메이션을 20-30분 안에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편집자 데뷔입니다. 네,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를 뭐라 그러더라? 그 마이크를 원래 쓰던 마이크를 안 쓰고 핀 마이크죠? 네, 핀 마이크를 사용하게 돼서 녹음에 대한 품질이 조금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카터칼이 안 보여가지고 가위랑 쪽가위를 준비했는데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쪽도 테이핑이 돼 있네요. 진짜 드디어 제가 이걸 받아보게 되는군요. 일단은 스펀지가 덮여 있고요. 네. 카드가 한 장 들어가 있고 유튜브에서 수잔 워지스키가 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유튜브의 구독자 수 10만 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야생약. 네. 구독자 수 100만 명 돌파가 아직 멀게 100만 명이라 제가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어 이름하고 한국어 이름 편집이 어려워서 수정이 어려워서 그냥 한국 이름하고 같이 썼는데 솔직히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잘릴까 걱정했는데 잘 나왔네요. 네, 데뷔스 커팅 포인트 데뷔 편집점 실버 버튼입니다. 지금부터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왜 데뷔의 편집점인가요? 제 채널의 영상이 요약 콘텐츠인 만큼 편집을 할 때도 어떻게 자르고 붙일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핵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지을 때도 편집의 요점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데뷔의 편집점, 데뷔스 커팅 포인트가 된 것이죠. 가끔가다 가게를 뜻하는 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영상들은 모두 편집을 거쳐서 나온 영상들이니까요. 리뷰 컨텐츠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 영상들은 100% 저의 취향이 반영된 영상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간단하게 명장면들을 모아보고 싶은 욕구로 시작된 편집이었는데
그러다 독후감 쓰듯이 한 작품을 보고 나서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레이션도 넣게 되었어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 애니를 볼 때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용히 읽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편집 연습 삼아 만든 영상들이 아까워서 다들 보시라고 하나 둘씩 올리다 보니 유튜버가 됐네요. 애니메이션 한 시즌 분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정주행하고 장면 선택하고 편집하고 대본 작성은 다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팀 단위로 하시나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모두 1인 제작입니다.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집 또한 스스로 해야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의 영상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1인 제작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기 쑥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선정한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더빙은 꼭 원어 더빙판과 한국어 더빙판까지 모두 봅니다. 그래야 대사 번역에 오역이 있는지, 나라별 성우마다 연기를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원작을 찾아봅니다. 만화책이면 전권 다 읽어보고요. 만약 원작이 라이트 노벨이나 소설이라고 하면 구하기 쉽지 않아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리뷰를 읽어봅니다. 원작 외에도 드라마로 나왔다거나 영화로 나온다면 간단히 훑어봅니다. 세 번째, 자료를 모읍니다. 작품의 제작년도, 제작사, 감독, 성우 등등 알아보고 어떤 것을 오마주했는지, 해석은 얼마나 여러 시각으로 존재하는지도 찾아봅니다. 해석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여러 리뷰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극장파 애니메이션은 영화 평론가분들의 평가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해석이 잘 나와 있으면 그것과 제 관점을 참고해서 가능한 다양한 시각으로 리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애니와 원작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해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몬스터는 요한이 왜 여장을 하는지, 요한의 또 다른 인격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요한이 괴물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인격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나레이션 대본을 씁니다. 대본이랄까 저한테는 거의 스크립트의 역할을 하는 글인데 어떻게 쓰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레이션 중간중간에 삽입할 애니메이션 장면의 대사까지 모두 적어 놓습니다. 편집할 때 그 대사 부분의 화수가 몇 화인지도 미리 적어 놓고요. 편집할 때 참고해야 한다거나 어느 부분은 강조해야 한다는 것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보통 20분 안짝은 A4 용지로 5, 6장, 30분은 7, 8장, 40분은 10장, 이번에 제작한 50분짜리 몬스터의 경우 12장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선정합니다. 제 영상은 나레이션 부분에 음악을 넣기 때문에 음악 선정에 꽤 공을 들이는 편인데요. 음악을 몇 개 골라두어도 편집 과정에서 추가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 편집을 시작합니다. 편집은 나레이션 문장에 맞춰 애니의 장면을 끼워 넣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나레이션 대본을 쓸 때 애니 장면이 많이 삽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좀 더 문장을 늘리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편집이 끝나면 인코딩을 하고 썸네일을 만들고 사용 음악의 출처들과 성우진 정보들을 적어놓은 뒤 업로드를 하는 거죠. 영상 다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시나요? 아니요, 한 부분도 스킵 없이 쭉 봅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을 취미로만 즐길 때는 저도 스킵을 많이 하면서 보는 편이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곡선이나 상징, 놓치는 대사가 있을까봐 한 부분도 스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는 다 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애니메이션 정주행은 언제 하나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 영화를 몇 번이나 보시나요? 대본 쓰다가 글이 잘 안 떠오르면 다음에 다룰 작품을 미리 보기도 하고 보통은 기존에 편집하던 작품을 다 업로드하고 나서 보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보는지는 안 세어봤는데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관련 장면들도 계속 훑어보죠. 영상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업하시나요? 리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필요할 땐 에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직 에펙은 초보 수준이라 자주 이용하진 않네요. 편집은 모두 독학으로 익혔는데 편집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보면 많이 뿌듯합니다. 영상 한 편 만드는 데는 보통 일본 애니는 적어도 5일,
보통은 일주일, 25화가 넘어가면 열흘도 걸립니다. 몬스터는 2주가 걸렸고요. 스토리가 너무 간단해도 꽉 채우기 위해 대본 작성이 오래 걸리고, 스토리가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정리하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장 처음 접하신 만화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입덕한 작품은 트라이건이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고 불사를 행하는 바슈의 모습은 어릴 때 보았어도 참 매력적이었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카우보이 비밥의 애들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최애 작품이 비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아닙니다. 비밥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에드도 아니고요. 전 간지가 철철 넘치는 스파이크를 좋아했습니다. 에드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캐릭터를 저의 마스코트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에드는 성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틀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죠.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을 접할 때 저 또한 틀에 박혀있지 않은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에드를 저의 채널 이미지로 선정했던 것 같네요. 에드와 데비님의 싱크로율은 가족들한테 물어보니 장난칠 때나 대본 쓰는 도중 멘붕 왔을 때 하는 행동이 에드랑 판박이라더군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은 애니메이션 말고 망작 애니메이션도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충분히 망작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명작이라고 생각해 주신 분이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디즈니의 속편들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명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껏 디즈니의 속편들을 보고 리뷰해왔습니다만 속편은 내용이 없거나 전개가 엉망이라서 대본을 쓸 때도 많이 고민하는 편이죠. 특히 타잔과 제인이랑 미녀와 야수3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는 슬로우 스텝, 도쿄 바빌론은 원작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애니로는 서비스 차원의 작품이니 명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최애 애니메이션이나 장르 혹은 캐릭터나 캐릭터 성격이 있나요? 제 최애 애니메이션은 원래 신세기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메카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초호기의 디자인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죠. 그 특유의 분위기와 저의 산을 메꾸기 위해서 사물과 정지 화면을 배치한 연출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결말은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원래 애니를 다양하게 보는 것보다도 한 작품을 깊게 파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세계관 분석을 해야 하는 그 작품은 제 취향에 딱 적합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지인이 초호기 프라모델을 선물해줄 정도로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그 작품 캐릭터 디자이너랑 주인공 성우분이 어떤 발언을 하신 이후에는 정이 똑 떨어져서 다시는 안 보고 있습니다.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직 정이 안 붙어서 가이낙스 작품은 좀 더 고민을 해보려 합니다. 장르는 딱히 가리지 않고 다 보긴 하는데 꼽아보라면 세계관이 넓거나 공상과학 같은 걸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최애 캐릭터는 봉신연희에서 등장하는 태공망입니다. 캐릭터 성격은 현실적이고 느긋느긋한 캐릭터가 좋은 것 같네요. 데비님은 자기가 한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편집의 만족도를 물으시는 거라면 카우보이 비밥, 몬스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꼽고 싶네요. 비밥은 옴니버스 형식에서 굵은 스토리가 아주 파편적으로 약간씩 복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일일이 몇 화에서 몇 분쯤에 이 장면이 나오는지 적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우시카는 원작의 주제가 유토피아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원작은 물론이고 해석글이나 그 작품을 분석한 논문까지 읽으면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꽤 힘든 작업이었고 몬스터는 거의 도전이었죠. 사실 몬스터를 다루기 전에 제가 잠시 쉬겠다고 공지를 올린 이유가 의자에 앉아있어도 제가 옆으로 쓰러지는 듯한 착각까지 하길래 아 과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기로 한 거였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볼 작품으로 고른 것이 몬스터였어요. 예전에 본 거라 기억이 안 나기도 했고 이럴 때야말로 장편을 봐야지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요한의 인격이 2개라는 대사가 나오자마자 솔직히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이걸 어떻게 요약하지? 엄청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52분으로 요약을 해냈지만 다른 명장면이나 인상 깊은 캐릭터에 대해 더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밥과 나우시카를 포함해서 제가 결과물을 냈다는 그 후련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만족한 작품 목록에 포함하고 싶네요. 몬스터 이후로 20세기 소년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작품은 애니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함축된 리뷰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품의 서사, 인물 간의 관계 등 제가 리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룰 작품이 명작이면 명작일수록 더더욱 그 원작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함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복선을 놓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써서 원작이 다른 식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언제나 걱정합니다. 그리고 요약은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약해놓고 완벽하게 요약본에 만족한 경우는 없어요. 아직 저도 한참 부족합니다. 데비님의 원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애니업계나 영상업계에 종사하고 있는지 성우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쪽도 아니고요. 성우도 아닙니다. 제 목소리로 성우라고 듣는 거는 너무나도 과분한 칭찬이고요. 직종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라면 성우만큼 대본을 많이 접하고 영상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애니를 보시거나 고를 때 선택 기준이 있으신가요? 평소 애니 취향은 어떤가요? 애니를 볼 때 따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화가 별로여도 스토리가 인상 깊으면 다 보는 편이고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극적인 소재는 잘 보지 않습니다. 브로맨스 같은 경우도 성적인 묘사가 없고 작품성이 좋은 경우에만 봅니다. KBS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스피커로 문제 내주는 PD분과 목소리 닮은 것 같은데 같은 분이신 건 아니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댓글이 바로 탁성 PD님과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미숙한 편집을 방송국 PD님과 비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고요.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비슷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접해주신 것 같습니다. 탁성 PD님 감사합니다. 역대 최악의 작품, 보고 후회한 작품은 무엇인가요? 미녀와 야수3랑 스쿨데이즈, 원더풀데이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3는 내가 왜 보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고, 스쿨데이즈는 결말 보자마자 안 본 돈 삽니다를 외쳤고요. 원더풀데이즈는 더빙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원더풀데이즈는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꽤 뛰어난 작화였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스토리가 대폭 변경된 것은 둘째치고 더빙 환경이 안 좋았는지 음질이 계속 탁하게 들렸고요. 특히 남자 주인공 성우분은 국어책을 읽고 계셔서 내용에 집중이 안 되더군요. 이 작품은 일본에도 수출이 되었는데 주인공 성우가 국내에서 스파이크 스피겔 역으로 유명한 야마데라 코이치 성우분에다 스토리도 어느 정도 각색을 해서 한국판보다 훨씬 보기 좋다고 합니다. OST도 워낙 좋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결과를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보고 나서 참 마음이 쓰라렸던 작품입니다. 데비님이 다소 난해하게 받아들였던 작품이나 나름의 해석이 어려웠던 작품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낙스에서 만든 희대의 괴작으로 유명한 오타쿠의 비디오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시기였냐면 애니메이션이랑 다큐멘터리를 섞어놓은 작품이었어요. 애니 부분은 명문대생이 오타쿠가 되어서 나중엔 오타쿠 월드까지 세우는 거였고 다큐는 오타쿠들의 그 당시 현황을 조사하는 거였는데 보고 나서 별 감흥이 안 느껴지더군요. 나중에 리뷰로 다뤄볼까 생각도 했는데 정말 명문대생이 애니회사를 세워서 오타쿠의 왕인 오타킹이 되는 내용이라 요약해도 그다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보류해놨습니다. 그리고 난해했던 작품은 슬픔의 벨라도나라는 애니를 꼽겠습니다. 73년도에 나온 작품으로 수채화 형식의 그림과 성우의 음성이 설명처럼 깔리는데 좀 외설적이길래 초반에 보다가 껐습니다. 다 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보기 편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데비님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 애니메이션이 뭔가요? 전 바나나 피쉬라는 작품을 보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브로맨스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의 묘사가 등장하지 않고요. 2년 전에 애니로 나오기도 했는데 85년도에 나온 작품을 현대의 기술로 제작해서 그런지 원작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작의 결말까지 다 다루긴 했지만 그 감동까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나나 피쉬의 두 남자는 우정도 사랑도 아닌 영혼 공동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계속 함께하지 못해도 일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는 두 사람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애쉬의 인생사가 너무 험난하고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만큼 만화를 많이 봐왔고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어 더빙이 있는 경우 한국 더빙으로 진행하시던데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 채널은 추억을 되새기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애니를 보셨던 분들이 가장 쉽게 애니를 접했던 것이 바로 투니버스라고 생각하고요. 더빙을 보면서 느끼는 향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원어 더빙과 한국어 더빙을 꼭 같이 보는 편인데 자국어로 듣는 대사가 더 와닿을 때도 있어서 한국어 더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어 더빙은 많은 자료가 존재하지만 더빙은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귀한 음성을 자료로 남기고 싶다는 욕심도 존재합니다. 픽사나 디즈니, 한국 애니메이션 등 일본 애니 말고 다른 애니들을 리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껏 디즈니를 많이 다루었지만 제가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는 일본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요즘은 디즈니나 픽사를 다루는 영화 리뷰어분들도 많아져서 중복된 작품들을 업로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제게 요청해주신 작품들이 거의 다 일본 애니들인 만큼 요즘은 더더욱 일본 애니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선정 기준이 2010년 이전 작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억을 가장 중요시하는 채널로서 적어도 추억 애니라 말할 수 있는 작품은 10년이 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투니버스가 CJ에 인수되어 어린이 채널이 된 것도 2009년 말이고 제가 주로 봐온 작품은 고전 애니이기 때문에 2010년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구독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구독자분들은 어쩜 그렇게 댓글을 잘 쓰시는지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 바랬던 것이 제 채널이 애니의 감상을 서로 공유하는 일종의 토론장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뿌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형님, 누님, 언니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친근하게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댓글은 어디서 그런 드립을 연구하시는 건지 항상 궁금합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좋은 감상평으로 저의 채널을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꿈에 그리던 실버 버튼도 받아보게 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Q&A로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